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못 뵌 지가 꽤 됐죠. 예, 맞습니다. 두 달 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싶습니까? 예,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아, 한번. 예, 아유, 알겠습니다. 매일 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좀 빨리 좀 안정이 돼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좀 다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러면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입니다. 어제 4일에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급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을 하면서 그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뭐 국회 통과는 이미 예상이 됐던 일이었죠? 예, 그 재석 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이 예, 법여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는 상황에서 이 국회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이낙연 대표부터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이번 탄핵 발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과 같은 효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어제 그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또 이제 큰 파장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처음에는 진실 게임의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임부장 판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부장 판사가 지난해 5월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당시 김 대법원장이 이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반려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자 곧바로 김 대법원장 측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자 임부장 판사가 어제 당신하는 녹취록을 제출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김 대법원장이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라면서 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이 이 녹취록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온 건데요. 예. 이는 대법원장으로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대화를 보면은 김 대법원장이 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의식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소위 정치적 판단 내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돼서 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을 잘 못했다면서 송구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녹취록 공개 하루 만에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경위가 어찌됐든 사실상 거짓말을 인정한 셈이어서 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김대부 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외면한 채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라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반대로 민주당은 오히려 임부장 판사를 가리켜서 이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해서 공개하는 수준이라면 탄핵하는 게 맞다며 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이 부분은 계속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그 국회를 통과한 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결국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탄핵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요. 임부장 판사가 오는 2월 28일자로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되는데 예. 현행법상 이 탄핵 심판의 대상은 현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 일단 임부장 판사가 퇴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탄핵 심판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그렇죠. 구정 연휴까지 생각을 하면은 헌재에서 2월 28일까지 탄핵 재판을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탄핵 심판의 형식적 요건 결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공매도 사실상 전면 재개입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금융위원회가 그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는 5월 3일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지수와 또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한 총 350개 중대형 종목의 공매도를 이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예. 특히 코스피 200 지수와 이 코스닥 150 지수는 매년 6월과 12월마다 자동으로 이제는 구성 종목이 재선정이 되는데 그때마다 공매도 가능 종목도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200 지수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20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전체 시가총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잔액만 놓고 보면은 이 코스피 200 종목이 전체의 94.4%에 이르니 결국 말이 부분 재개지 사실상 5월부터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뭐 그간 그 금융위가 3개월 또 6개월 단위로 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을 또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3일이면은 이제 그 한 달 반 연장을 한 건데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예. 오늘 4월 있을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 달 반 연장과 함께 부분 재개라는 애매한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예. 금융위에서도 이런 논란을 의식을 했는지 이번에 이 공매도 재개 발표를 하면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이 공매도 자체가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허용하는 제도니까 우리나라만 계속 금지해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 미국이나 영국 같이 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이렇게 두 나라 정도만 남은 겁니다. 계속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매도를 금지하면 뭐 외국인 자금 이탈도 우려되고요. 또 세계 경제에 약간 이단화 취급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걱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이미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이상 공매도를 유지하되 이제 공매도의 부작용, 특히 뭐 대규모 투기 자본이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매도 시스템 전체를 손보는 방향으로 이제는 그 공매도 제도를 개편하는 게 오히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조두순 월 150만 원 복지급여 수령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출소한 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가 매월 120만 원의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여론의 반발이 상당한데요. 조두순에게 복지급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벌써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 뒤늦게 알려져서 그런 거지 이미 지난 1월분 복지급여부터 수령을 해왔습니다. 그 지난해 음,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출소 5일 뒤에 이제 기초생활보장 그 수급자 신청서를 냈고요. 안산시는 지난해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조두순 부부에 대한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심사해서 이를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이 조두순 부부가 받게 되는 복지급여가 총 세 가지인데요. 내역을 보면은 기초연금 30만 원, 또 생계급여 62만 6,424원, 그리고 주거급여 26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약 120만 원 정도를 매달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혈세, 국민의 혈세로 복지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조두순한테. 이 조두순 같은 그 흉악범에게도 혈세를 지원해야 하냐는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뭐 상당한데 어떻게 현행 법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게 맞나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 현행법에는 그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이 범죄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조두순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 항목을 보면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주게 돼 있습니다. 뭐 조두순은 65세 이상이고 소득도 없으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는데요. 조두순 부부가 여기에 다 부합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조두순 부부는 이 부양 의무자인 자식도 없고
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세입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으니 이 복지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복지급여가 모두 각각 항목별로 근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에 부합하면 이를 지급해야 되는 거지 이를 뭐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도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 조 씨가 수령하는 월 120만 원 정도의 이 복지급여는 현행법상 최소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이 감액 자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그 조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 소송을 통해서 복지급여를 그냥 이렇게 압류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이거는 뭐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이게? 예, 그것도 불가능한 게요. 이 조 씨가 받는 복지급여는 이 현행법상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 절대적 권리입니다. 뭐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조 씨 역시 일단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행법상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기 변호사님. 예, 그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법을 전부터 잘 지키는 국민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지. 예?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거는 정말 맞는 말 같은데요. 아니 진짜 조금 어쩔 때 보면은 이게 좀 법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법은 이걸 좀 어떻게 좀 저 이승기 변호사께서 좀 교통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제가요. 예, 좀 사이다 예, 변호사잖아요. 사이다 한번 변호사.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